천연기념물 제520호, 수령은 약 110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궁화 나무입니다. 아름다움과 함께 경건함마저 느끼게 되는데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꽃 무궁화 얘기입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이 무궁화 보급운동을 펼치던 일제강점기 홍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나라꽃 무궁화. 이 무궁화 보급이 바로 이 남궁옥 선생의 업적 중 대표적인 또 업적인데요. 무궁화 꽃이 고향이다, 네. 고장이다, 나라다, 뭐 이런 뜻이겠죠. 현산 학교 양양에 그 양양 부사로 두 번.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때 피는 것처럼 우리 한번 세계 쪽에 대한민국 이거 해보자. 떠나실 때는 그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에게 교장을 이제 시키고.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한서 남궁옥 선생은 어떤 분인지부터 우리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희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께서는 지난 19세기 말 세계 열강들이 이제 호시탐탐 그 조선에 대한 이 병탄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 시절까지 정부의 그 관료 생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정치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 그 다음에 언론인 등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그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걸출한 민족 그 항일 독립투사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특히나 그 뭐니 해도 이 남궁옥 선생은 그 무궁화라든지 또 애국 가사, 그 보급의 그 심혈을 기울였던 사회 계몽 운동가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저희가 시간여행 강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강원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혹시 뭐 강원도 출신이신 건가요? 그 아버님께서 고향을 이제 그 홍천으로 두고 있으니까 선양이 되겠죠. 네. 그런데 한서 선생님께서 아버지 고향의 인연을 맡게 되는 거는 갑오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하고 바로 이제 을미개혁, 갑오개혁 이후에 을미개혁 때 을미의병운동 정기의병이 일어날 때 안무사하고 선유사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춘천의병의 그 단위 부대장이었던 권대형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한 300명을 이끌고 진격하다가 관군에 의해서 패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홍천으로 가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서 선생님이 선유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를 그 갑오 농민 봉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제압을 못하다 보니까 외세가 들어오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움을 직접 그 한 선생님께서 느끼시고 가서 회유하시면서 바로 돌아오셔서는 사직서를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새롭게 그 임금에게 건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면서 그 차후에는 현산 학교 양양에 그 양양 부사로 두 번이나 가십니다. 1904년, 1906년. 그러므로 해서 아주 깊이를 조금 그 높게 가지시면서 강원도와 인연을 맺게 되죠. 이 한서 남궁옥 선생 하시면 그 먼저 떠오르는 게 무궁화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부터 다 그렇게 배웠고 말이에요. 먼저 무궁화와 그 남궁옥 선생의 인연에 대해서 우리 현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남궁옥 선생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1893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나라꽃을 정하고 그 심보를 가지고 국민의 정신을 일깨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궁화가 좋다. 이 무궁화는요. 새벽에 폈다가 저녁이면 져요. 그러니까 빛을 가까이 하고 어둠을 멀리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다음에 계절을 넘고 피는 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가 굉장히 순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무궁화처럼. 봄에 다른 꽃들이 다 자기 자랑할 때 이게 안 피잖아요. 그리고 여름이면 이제 그때 가서 피기 시작하면서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꽃이 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해볼래 이러거든요. 어딜 쳐들어오냐 이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무궁화 운동이라면 이건 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무궁화 운동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남궁옥 선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노래가 이제 그런 의미라면 우리 앞으로 좀 열심히 보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남궁옥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 먼저 이혁 선생님이 다녀오신 곳이 있죠? 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 자리한 한서 남궁옥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재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관광객들에게 직접 남궁옥 선생이 지은 노래를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젊은 관광객들이 남궁옥 선생의 자취를 보고 배우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궁화가 사실은 우리나라 국화라에 갔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뭔가 와닿는 의미가 없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무궁화가 다시 대단한 꽃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 국화가 정말 되게 멋있고 의미가 깊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 모형은 지금 어떤 모형이죠? 일제강점기에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식민교육. 하나는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우국지사들이 도시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협조하기 쉽지 않아서 공부하고서 내려온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운동이 벌어져요. 그건 민족교육을 해요. 일본 사람들 몰래. 남궁옥 선생님은 그런 민족교육을 하는 그 지역의 그 연합회를 만들어서 강원도 지역의 관동학회 회장을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예요. 모곡학교. 여기 내려오셔서 이 학교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민족교육을 하시고 여기에서 100여 곡의 노래를 작사를 하시고. 남궁옥 선생이 당신의 선대 고향이었던 모곡리에 세운 모곡학교. 이곳에서 선생은 무궁화 만발한 무궁화 동산, 즉 조국의 독립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곡학교는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고 산 너머에 공립학교가 들어섭니다. 공립학교 졸업생 중엔 현재호 목사의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 학교는 그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건물이 다 뜯기고 이 건물도 사택인데 이 사택도 뜯겨서 이제 저 산 너머에 있는 동네로 가서 부속 건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에 무궁화 나무 묘목도 뽑아서 불을 태우는데 1만 주라는 얘기도 있고 7만 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기록에는 7만 주라고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무궁화 십자당 사건으로 갖은 고초를 겪었던 남궁옥 선생의 가슴 아픈 흔적까지도 이곳 한서 남궁옥 기념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한서 남궁옥 선생 기념관의 풍경을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요.
자, 이제 남궁옥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 함께 알아보죠. 남궁옥 선생의 어린 시절 모습을 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떠셨나요? 남궁옥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예. 굉장히 그 남달리 모범생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이웃의 도움으로 서당을 다녔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그 힘들게 사시지 않으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공부하시기를 즐겨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젊은 시절에 통역관으로 또 좀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그 관직 생활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이 통역관 생활입니다. 통역관 양성소였던 동문학 그 교육과 그 통역관 생활을 통해서 그 처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서구 문명이라든지 또 개화사상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됐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남궁옥 선생한테는 그 사회 계몽 운동이라든지 근대식 교육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교육가로서의 그 활동에 밑거름이 됐다. 이때 이 생활이.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그 국내의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재직하면서 이 그 궁중 나인들 한테에서 쓰던 궁중 나인들이 쓰던 붓글씨 네. 그거를 궁체라고 그래요. 궁체를 배워서 이거를 이제 후대에 전수를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그 궁체가 예. 하나의 붓글씨의 서체로서 이어지게 한 그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는데 네. 그거를 그 궁체를 갖다가 이분이 직접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궁체의 원본이랄까요? 원단이랄까요? 그거를 모아놓은 책을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현 목사님께서 예.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현 목사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의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 한글 서체를 예.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한글 가리킨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불태웠어요. 수고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거는 그 연탄광에다 숨겨놨다가 이제 그 한 선생님이 꺼내서 자기 따님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된 책이죠. 네. 또 한서 남궁옥 선생은 독립운동가셨고 언론인이기도 하셨습니다. 언론인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서재필이 운영했던 독립협회를 예. 창립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아까 동문학에서도 영어학교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영어에 밝으시기 때문에 영문판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는 글을 쓰고 영문으로 영역을 한다든가 그래서 편집을 한다든가 그러한 활동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한서 선생님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는 주 3회 나오던 것이 영문판하고 국문판. 그래서 상당히 근대화 교육에 근대화 문화운동에도 앞장서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언론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황성신문의 사장이 되시고 노일협정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한 의지의 그런 글을 쓰시다 보니까 구금도 되시고 그런 대표적인 우리들의 지금의 오늘날에서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께서 무엇보다도 또 강원도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좀 준 건가요? 강원도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뭐 관직 생활도 이쪽에서 하셨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관직뿐 아니라 학교를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춘천에서도 계셨고 그다음에 양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천에 계셨는데 그 양양의 현산학교를 세울 때 그 재밌는 일화가 그 이제 그 지역 그 유림들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일일이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개교할 때는 한 200명의 학생이 모여졌는데 뭐 이제 뭐 공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잘한 학생들에게는 뭐 또 이렇게 그 선물도 주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양양에서 학교를 세우게 된 게 이제 양양의 군수 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재직하실 때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때 이제
떠나실 때는 그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에게 교장을 이제 시키고, 네, 교장을 시키고, 그리고 떠나셨죠. 이제 지금 현재 현재 그 양양 고등학교가 그 현산학교의 전신, 네, 현산학교가 전신인 그런 사연이 있죠. 예, 네. 그 양양 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바로 남궁옥 선생이 세우신 네. 현산학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양양 중고등학교 재학생도 마찬가지고 동문들께서도 더 큰 자부심을 그렇죠.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남궁옥 선생의 풍모도 또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네요. 그 남궁옥 선생이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교육 내용은 크게 세 분야입니다. 세 분야인데 우선 첫 번째가 그 역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능교육, 역사교육, 예능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업 및 가정교육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뭐니 해도 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역사교육을 제일 강조를 하셨는데 그 심혈도 기울이시고 그 역사교육에 이렇게 힘쓴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어떤 뭐 결의의 어떤 고유한 그 민족성, 왜 나라가 침탈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민족성을 회복하고 또 특히나 이분이 이제 개화의식이 높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선 사회에 오랜 세월 뿌리 깊게 이제 그 뿌리를 내린 모화사상, 네. 이 모화사상에 대한 불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관심과 흥미 유발, 이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차원에서 이 역사 교육을 특히 강조를 했고 또 본인이 직접 이 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 동사략이라고 하는 동사략, 그 다음에 조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보충, 뭐 이런 그 역사 관련한 그 책도 많이 그 저술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신 얘기 중에 예능 교육인데 이 예능 교육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그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예능 교육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시절 잃은 나비 이 노래 제목이에요. 그 노래를 직접 지으시기도 하셨어요. 시절 잃은 나비 하니까 뭔 의미인지 알겠죠. 네, 맞습니다. 울분을 토하는 시절 잃은 나비라든지 뭉화동산, 그 다음에 조선의 노래 등등 해가지고 여러 편의 창가를 직접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현 목사님께서 그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궁체를 보급하기 위해서 바로 요 책, 요 신편 업문 채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무궁화라든지 태극기 자수를 놓게 하면서 왜 놓게 했을까요? 그 한 땀 한 땀 놓으면서 조국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애국사상. 그러니까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 조국을 생각하게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실업교육, 또 가정교육, 이 부분을 또 특히 중요시 하셨는데, 이 특히 실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생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론적이고 그 어떤 뭐랄까 이 내용이 없는 말이지 공담에 치우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실사구시적인 마인드가 있으셨던 분인데, 하다 보니까 실제 생활을 개선하고 또 사회 발전의 근본이 되는 것은 실업교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실업교육 또는 가정교육에서 그러한 그 교육 철학에 입각해서 이거를 시행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남궁옥 선생은 이론교육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들하고 직접 이 뭉화, 또 뽕나무 묘포, 묘포장에 가서 몸소 일을 하시면서 근로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남궁옥 선생의 뭐 일대기라면 일대기, 우리가 좀 시간이 짧아서 더 자세한 말씀을 못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관료로서의 그 역할들, 또 언론인으로서, 교육인으로서, 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애쓰신 사상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이분의 풍모를 우리가 이렇게 한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스승이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함께 더 오래 했으면 좋았을 뿐이 결국은 우리 독립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무궁화와 관련된 어떤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시다가 그 고문의 여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 목사님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관료로서 했던 한 가지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독립. 예. 그래서 양양군수로 부임했을 때 신인군수에게 노래 한마디 하시오. 그러니까 즉석에서 가야금인지 검은고지를 타시면서 하신 노래가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놓고 예. 청초호 자유수를 영너머로 실어넘겨 민주의 자유강산 이뤄놓고 버리라 그러셨어요. 뭉클해졌습니다, 지금. 그게 1906년이에요. 네네. 1906년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독립,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남궁옥 선생님이 결국은 무궁화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십자가당 사건하고 연루가 돼서 이걸 하나로 봐요. 근데 무궁화 사건하고 십자가당 사건은 별개입니다. 워낙에 십자가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아, 이게 남궁옥 선생님이 이걸 조직을 해가지고 이걸 끌고 나갔구나. 그래서 그걸 두들겨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당 사건은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예. 그 남궁옥 선생님은 아무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들어갔어도 사회주의 운동은 안 된다. 네. 그런 남궁옥 선생님이 결국에는 무궁화 운동으로 구속된 이유가 뭐냐? 1933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자 동아일보에 그 제목을 보면 샛불산 개떡바위 및 보리울촌의 무궁화 묘원에 계신 선생님을 남궁옥 선생님을 찾아서 이런 제목이에요. 거기 내려가서 3일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서 그걸 동아일보에서 3일 동안 연재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불온한 사상을 가리켰을 게 틀림없다. 무궁화를 가지고 네. 독립운동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당까지 이제 다 같이 된 건데 남궁옥 선생님이 결국은 무궁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사상이다 해서 이제 그 구속이 된 거죠. 근데 그 남궁옥 선생님 무궁화 운동이 독립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술래잡기 놀이도 한번 해보자. 예, 이거지만 이 노래 속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낸 겁니다. 제가 그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2000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2000만의 고려족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무궁화 같은 밝고 천진한 민족인데 네. 지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면 다시 새날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운동이 이게 무궁화 운동이라는 거죠. 예. 무궁화처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진딧물만큼 뭐 많잖아요. 사람들이 지저분하다 뭐 벌레가 많다 그러는데 먹을 게 많으니까 벌레가 많은 거죠. 예. 우리 이 국민 중에 그 지식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네. 또 일제에 부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궁옥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로 지금도 존재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좀 감사하고 네, 그렇죠. 경외감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서 남궁옥 기념관 옆을 지키고 있는 모곡 예배당. 이곳에서도 남궁옥 선생과 관련된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네. 여기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 건물 이름이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곳은 뭐 하던 곳이죠? 아, 이게 이제 예. 1919년에 네. 남궁옥 선생님이 세우신 예배당을 그대로 복원한 거거든요. 복원한 거예요. 네네. 예. 모곡 학교의 전신이 됐던 모곡 예배당. 남궁옥 선생은 학교를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나 무궁화 노래를 가르치며 아이들 마음속에 무궁화 정신을 심어줬던 곳이 바로 이곳 예배당이었죠. 많은 우국지사들이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일본 사람들의 협박, 회유 이런 것 때문에 감시. 그래서 서울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각처의 시골로 내려가서 고향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우국지사들이 후원해가지고 그 민족운동을 하는 사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당시 일제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그나마 탄압이 덜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밤마다 야학을 통해 글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깨우쳤습니다. 상록수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3.1운동 때의 큰 그 도화선이 되죠. 예. 그런 예배당 중에 하나죠. 여기서부터 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예배당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쳤던 남궁옥 선생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부터는 목사님 네. 무궁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뭐 신문학자는 아니지만 자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네. 박사님들 산림청 박사님들도 가까이 하게 보다 보니까 귀동량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네. 이제 학명이 히비스커스예요. 네. 히비스는 이제 미의 여신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커스는 닮았다. 그러니까 미의 여신을 닮은 꽃이다. 네. 그 무궁화가 참나 이쁘거든요. 저는 무궁화에 반해서 살아요. 여름이면. 예. 그리고 영명으로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 그래서 이 광야에 피는 장미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위도상으로 40도 그 이상 되는 지역에 500m 이하의 지역에 어디나 다 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리아를 비롯해서 예, 중동 뭐 우리나라 이쪽 지역이 전부 이게 무궁화가 피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북에는 안 핀다 그러는데 북한에도 이게 핍니다. 그러니까 예, 무궁화는 어디서나 피는 꽃이고 전 세계 어디에 가나 정말 참 아름답게 그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400여 종, 네. 우리나라에만 2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개량돼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데 누가 개량하는 게 아니고 벌나비가 서로 찍어주는 대로 예. 이상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수없이 많은 품종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그 무궁화들이 그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예. 뭐 단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처럼 단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2년도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워낙 어려운 역사니까 어려울 때는 그냥 슬슬슬슬 이렇게 도망가다가 막판에는 한바탕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을 이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우리 현 목사님 모시고 무궁화와 우리 민족 이렇게 특강을 한번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 교수님 혹시 이 무궁화가 언급된 고전 문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가 다뤄지나요? 우리 저기 생태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해박하시게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해박한 지식을 아주 무궁화 박사시네요. 네, 가지고 그러게요. 계시는 우리 저 목사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태에 네. 대해서 이 문헌 기록상으로는 어떠냐?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의 문헌도 그렇지만 중국의 문헌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거는 중국의 문헌에 들어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 중국의 대표적인 뭐랄까 신화집 또 지리서 그 산해경이라고 하는 네. 건데 산해경 그게 전해오는 얘기로는 이 기원전 3, 4세기경에 책이 나왔다고 씌워졌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수천 년 됐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산해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군자의 나라, 즉 군자지국. 그게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 한반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 예, 군자지국에는
그 훈화초가 있다. 그 훈화초가 바로 무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미 향기로운 꽃이라고 이렇게 불리웠는데 그 있어가지고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여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여기와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신라와 고려 시대에 이미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외교 문서에 그 이 근화지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궁화 꽃의 고향이다, 네. 고장이다, 나라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근화지향 또는 줄여서 근화향 이렇게 쓰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무궁화라고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으로 전합니다. 예. 이 남궁옥 선생님께서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또 뭐 가르치고 이러셨던 것도 있다고 해요. 어떤가요? 남궁옥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에 지으셨던 사상가에는 무궁화가 다 들어가는데 네. 그런 노래가 한 100여 곡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비슷한 얘기인데 남궁옥 선생님이 1923년에 무궁화 예찬시라는 시를 썼어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각종 꽃이 피면서 저마다 자랑하지만 특별하다 무궁화는. 그리고 거기다가 벚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열흘 만에 다 지지만 무궁화는 계절을 넘고 필 뿐만 아니라 꺾꽂이를 해도 되고 또 직접 씨를 심어도 되고 젖붙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 노래, 자수본 그리고 이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놀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그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70주년이 되는 그 해인 만큼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무궁화의 순환사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서도 쭉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시절에 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목적에서 나왔겠지만 우선 뭐 그 이 진딧물이 많다 하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피고 저녁에 쉽게 시든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디에 심어도 나는 그러니까 어디에 심어도 나는 잡초 같은 나무다. 예. 잡초 같은 나무다. 또 특히나 이 벚꽃은 외양이 모습이 우아한데 이 무궁화는 천박하다. 네. 뭐 이런 표명도 했단 말이에요. 네. 해서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고 이렇게 됐고 또 여기에다 더 보태가지고 이 무궁화를 눈의 피꽃이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눈의 피꽃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루머를 퍼뜨렸던 거겠지. 예.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눈에 피꽃이란 말씀 아시죠? 눈에 쳐다만 봐도 눈에 핏발이 선다. 이 무궁화는. 예. 그 다음에 이 부스럼 꽃. 만지면은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무궁화 뽑아버리기 운동. 예. 이것까지 이제 전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어떤 무지한 백성들이야.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속 선전을 해대면 부지부식간에 스며들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게 되고 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다가 이 선전을 해대면은 거기에 또 동조하는 식자층이 생깁니다. 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부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동조하는 식자들도 나타났고 해서 이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무궁화에 대한 인식의 잔재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일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어떤 무궁화에 대한 무분별한 편견 이것을 깨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무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제가 몇 가지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무궁화, 얼마나 피어있기에 무궁화라는 질문인데요. 목사님, 진짜 무궁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막 펴있고 그런 건가요? 네,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0월 한 20일까지 계속 피는데요. 네. 100일 동안 핍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거죠. 예.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무궁화의 종류 생각보다 많다예요. 네. 박사님, 사실 이 무궁화 하면은 딱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궁화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가 봐요. 네. 163개의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이름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 배달개의 무궁화가 29종을 이번 차제에 저도 새롭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백단심계가 40품종, 그 다음에 홍단심계, 적단심계 하는 것이 한 90종, 예. 89종, 그 다음에 자담심계가 한 10여 종, 그 다음에 청단심계가 14품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품종을 하면서 아사달까지의 그런 품종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죠. 네. 마지막 질문은요. 무궁화 언제 국화로 지정됐나요? 교수님, 언제 어떻게 이렇게 지정이 된 건가요?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꽃은 무궁화고 국기는 태극기고 또 이 노래는 애국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제의 이 기회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법적 뒷받침이 있어요. 네. 법적 성격,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고 한데 이 애국가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궁화 이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습상으로 국기로 또는 국화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한반도의 별칭을 근화지향 또는 근화향 또는 근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어떤 오랜 영욕의 역사, 영과 욕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무궁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이 한민족의 가슴 속에 파고들면서 나라의 꽃이 되지 않았을까. 즉, 이 무궁화가 국화가 된 데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오랜 역사성이 깃들여져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는 것이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궁화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꽃입니다. 네. 이 남궁옥 선생의 무궁화 사랑, 이 뜻을 이어받은 우리 강원도민들. 예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관련된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함께 보시죠. 이곳은 한서 남궁옥 기념관과 모곡 예배당 인근에 있는 모곡사리 무궁화 마을입니다. 마을 진입로에 가득 피어있는 무궁화가 이곳이 무궁화 마을임을 짐작케 하죠. 이장님, 지금 마을을 돌아보니까요. 무궁화 꽃이 정말 예쁘게 많이 피었는데요. 이 마을은 언제 무궁화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나요? 예, 2006년도에 새농촌 건설 운동을 하면서 그때 시작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무궁화 마을로 조성된 모곡사리는 이후 꾸준히 무궁화를 가꾸면서 한서 남궁옥 기념관과 연계한 무궁화 명소로 발돋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체험은 무궁화 순을 따서 덮어가지고 무궁화 차 하는 체험이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궁화 꽃잎을 따서 무궁화 화전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 오면 무궁화 공예 활동이며 무궁화 비누 만들기 등 각종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서 남궁옥 기념관 뒤편엔 천여 그루의 무궁화가 피어있는 아담한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무궁화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무궁화 나무가 좀 키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곳이죠? 예, 홍천군에서 네. 한서기념관하고 연계해서 무궁화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작년에 이게 말하자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어린 무목을 심어서 이제 나무가 아직 어린 거죠. 무궁화 하면 강인한 생명력 아니겠어요? 무궁화 동산에 활짝 피어나서 우리 국민들의 무궁화 사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종류는 홍단심, 백단심, 청단심. 그래서 빨간 속심이 있는 걸 단심이라 그래요. 단심계 무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에 아무런 그 단심이 없는 백단심, 하얀 색깔의 무궁화. 그걸 이제 배달개라 그러는데 한 200여 종의 무궁화 중에 여기는 한 40여 종이 심겨져 있는 거죠. 무궁화 사랑운동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남궁옥 선생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꽃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무궁화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오늘도 시간여행 강원, 마지막은 역사의 가정, 역사 스토리 if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가정은 특히 분명히 이 가정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꽃은 분명 무궁화입니다. 네. 뭐 중국은 매화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뭐 대만은 모란으로 알고 있고 인도는 연꽃으로도 알고 있고 뭐 영국은 장미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꽃을 무슨 꽃으로 우리나라 꽃을 삼고 싶으신지 가정입니다. 가정. 네. 당연히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예요. 이건 가정이니까 한번 해보죠. 오늘은 특별히 순서를 바꿔서 매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답을 해주시는 홍 교수님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자로 답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예. 하여튼 특별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의 내용은 네. 지금 말씀하신 역사 가정 if를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아하. 가정 자체를 안 하시겠다. 가정 안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실 무궁화가 국화로서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대한제국 시절서부터 있어 왔어요. 네. 줄곧 있어 왔고 그때마다 그러면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주로 복숭아꽃, 네. 그 다음에 개나리, 그 다음에 진달래, 그 다음에 봉선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그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예. 그냥 논쟁만 거듭하다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괴를 같이 하는 그 유명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고 유다령 박사가 있습니다. 식물학자였던 유다령 박사께서 이런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이 변을 갖다가 이 설파한 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하는 걸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상의 어떤 꽃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 어떤 나라 국화가 서로 덜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역사성이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국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무궁화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온 유일한 꽃이기 때문에 나라 꽃으로서의 구비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가정인데 첫 질문을 드렸더니 오늘 너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들 대답 듣기가 좀 민망하실 것 같긴 한데요. 겁나는데. 예. 겁니다. 가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게 가볍게 가정해 본다면. 제 경우는 이제 고대 문헌에도 이제 매화꽃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국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매화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선비의 절개를 지키고 예. 그 다음에 또 매화는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가 매실이잖아요. 그래서 의학재료도 쓰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궁화를 만약에 안 하고 우리나라 국화를 다시 한번 정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매화를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 그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간행되어 있는 고등경찰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이 무궁화 강산, 그 다음에 무궁화 동산, 이것의 용어가 자기의 조선이라고 하는 이칭, 별칭, 그런 것을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탄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놓았던 한서 남궁옥 선생의 그 무궁화 사랑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 국화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무궁한 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영원 무궁한 그러한 무한대 표시로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무궁화꽃이 우리가 국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혁 선생님만 지금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들어보죠. 우리 현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매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혁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선생님 닮은 꽃이라면 그렇게 할 만도 하겠다. 오늘 목사님의 이 언변에 우리 모두가 심취해 있습니다. 완전히 원맨쇼 하시네요. 진심도 쇼가 됩니까? 제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지금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역사적 가치라고 하는 것 정말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무궁화였구나라고 하는 그 씨앗 하나를 가슴에 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5,000년의 유전인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세계에 제일 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여행 강원은 한서 남궁옥 선생과 무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바로 이 무궁화 보급의 또 중심이라는 사실에 새삼 또 도민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